안녕하세요. 철대갑TV의 명보 PD 한PD입니다. 부동산 1216 규제,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서 나온 그 핵심 포인트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서울 수도권 시장 또는 전국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유튜브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와닿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은 일종의 좀 핀셋 규제, 특정한 어떤 그 매수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좀 억제하고자 하는 장치들이니까, 규제들이니까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단지 15억, 9억 이상 그 주택에는 LTV를 40%에서 20%로 규제하는 것과, 그리고 15억 이상에는 아파트에 한해서 뭐 건물이나 뭐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을 살 때는 규제는 없는 거고요.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완전히 막겠다. 자, 이런 초헌법적인 그 규제 대책을 내놨죠. 자, 15억 이상에서는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뭐 전세 반환 자금 대출 일체 불한다. 자,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그 대책이 나오기 전에 계약한 것은 유효하고, 그분들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당연히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분들마저 소급 적용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시장이 대혼란이 있겠죠. 뭐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면 뭐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부가 언제 뒤에서 또 뒷담화를 칠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는 안 되고, 단 가계약금을 친 것은 안 된다. 가계약금을 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분들도 지금 거의 멘붕에 빠졌죠. 자, 보통 뭐 가계약금을 좀 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뒤늦게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대책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9억이 넘으면은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적용하고, 시가 10억 원, 15억 초과하는 그 주택 구입용에는 주담대를 금지한다. 자,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어떤 핀셋 규제 내용들이니까 별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왜 정부가 9억에서 15억에 해당하는 주택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거느냐. 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 그 우리가 그 분양가 9억은 사실 정부가 1차적으로 저지해놨던 그 어떤 데드라인이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죠. 자, 근데 뭐 이제 시장이 폭등을 하면서 뭐 9억을 넘었으니까, 분양가도 넘고, 호가도 뭐 지금 평균가가 8억 6,700 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8억 한 7천 그 정도 되니까 뭐 9억에 육박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평균 가격에 넘는 9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LTV를 적용하겠다. 자, 뭐 그건 이제 9억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을 지키겠다는 거죠. 자,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억 넘는 고가 주택이 강남, 뭐 마용성, 그 다음에 뭐 송파 또는 뭐 강북의 핵심 주거지 아파트들, 신촌 근황자이 같은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 차이가 일반 아파트와 너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 아파트들이.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정책이 나왔는데, 뭐 대출 규제도 뭐 40%로 낮추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나왔는데도 강남의 그 집값을 못 잡았으니까, 방법이 정부로서는 이제 뭐 내놓을 수 있는 방법, 대책이라는 게 없죠. 뭐 현금 가지고 막 사고 그러니까. 그리고 매물은 안 나오고, 그리고 뭐 강남은 어쨌든 공급이 안 된다. 그 강북의 핵심 주거지를 대체할 그 아파트가 당분간은 거의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런 게 시장을 지배했으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것을 규제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정부는 지금 정권을 잡은 정부는 값을 안정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뭐 집값을 못 잡고 총선으로 간다.
자,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총선에서. 자, 그런 점에서 아마 부담이 있었을 거다. 자, 그러면서 15억 이상은 대출 규제라는 뭐 초헌법적인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책을 내는 거죠. 아마 여러 전문가들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15억 이상의 대출 규제. 자,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정부가 이런 초강수를 띄웠나.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이런 조치는 거의 긴급 조치의 수준이다. 긴급 조치의 수준이고, 정부로서는 거의 배수의 진을 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요번에 안 잡히면 내년 초에 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는 더 강한 정책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가주택,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의 고가주택, 또는 12억 이상의 고가주택, 예를 들어 그런 주택은 거래 허가제를 맡아라는 거죠. 허가제를. 자,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뭐 거의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자, 허가를 안 내주면 못 산다는 거니까. 자, 허가를 안 내주면 못 산다는 거니까. 자, 그런 강세로 갈 것이다. 자, 그렇게 강력한 정책을 1월달 내년 초에도 또 띄우겠다. 안 잡히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정책이 나왔는데 잡히겠죠.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잡힐까?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인가요? 한번 서울시장은,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 세종, 그런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 서울시장은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은 있고, 공급이야 모자르지만, 자,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더 좋은 더 좋은 주거지와 아파트를 찾으러. 자, 서울의 어떤 구축보다는 서울 외곽에 있는 어떤 좀 서울 도심보다는 약간 떨어진 외곽에 있는 구축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좀 갈 것이다. 자, 그러한 시장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 외곽도 올라가고 있고 신축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자,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이 강한데 서울시장도 더 강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문제는 서울시장이 강했다는 거죠. 저는 한 몇 개월 전에 서울시장은 이제 조정이 들어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봤었죠. 근데 최근에 서울시장이 강했습니다. 자, 강했는데 역시 정부가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죠. 정부가 두 가지를 내는 거죠. 자, 대출 규제 15억 이상 대출 규제, 9억 이상 LTV 20% 적용. 또 보유세죠. 보유세, 종부세죠. 자, 이제 보유세,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도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원래 반포 주공에 살았겠죠. 그분도 주공에 살다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를 재건축을 해서 이제 이곳에 살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분도 지금 무직입니다. 무직. 회사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무직인데, 이거 1년에 한 2천만 원 나오나요? 2천만 원. 2천만 원 나오는데, 이제 이분이 무직인데 2천만 원을 과연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30억 자산이 있으니까 팔아서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만,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자, 그런데 이것도 두 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버파크 하나에, 잠원동에 하나면 50억이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5천, 6천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0억 자산에 보유세, 종부세가 5천만 원, 예를 들어 한 50억, 60억이라고 하죠. 여유 있게 60억인데 한 5천에서 6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2년이면 1억. 자, 집값이 이제 안 오르면, 집값이 안 오르거나 그냥 어떤 조정이거나 행보이면 2년에 1억 낸다. 그분 버는 걸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분 저금한 걸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집값이 안 오르면. 자, 근데 그게 만약에 몇 년 계속된다. 5년 계속된다. 그러면 5년 동안 집값은 행보인데 5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5년 뒤에 5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금 낸 것밖에 안 오르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무작정 강남을 어떤 희소가치로서 올라간다. 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부담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강남에 사는 사람, 저도 강남에 살아봤고, 강남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알지만, 생각보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대기업에서 잘리신 분도 있고, 대기업에서 은퇴하신 분도 있고, 명퇴하신 분도 있고, 뭐,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것 뿐인데, 현금을 2천만 원 또는 뭐 5천만 원 이상을 매년 낸다. 자, 그럴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럴 분들은. 절대 많지 않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종부세 세율을, 종부세, 보유세 세율을, 공시지가 또는 세율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약발이 이제 먹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물론 이제 시장의 공급량이 모자라서 서울 수도권의 시장이 이제 공급량이 모자라서 이것은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이제 어떤 고가 시장이 아니라 중위권의 시장과 뭐 중위권 이하의 시장은 그런 것이 분명히 맞을 것으로 봅니다. 맞을 것으로 보는데, 상위권 고급 주택의 가격들은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공급량을 가지고 얘기하기엔 쉽지 않다. 왜냐면 어차피 강남은 아무리 아파트를 주변에 공급해도, 강남 마용성, 이 핵심 지역들은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해도 공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과거에도 채울 수도 없고, 앞으로도 현재도 채울 수 없고, 미래에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희소 가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인터넷 환경이 이제 좋아지면서 어떤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방송에 나왔죠. 개인 방송이죠. 유튜브, 팟캐스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개인 블로거도 있고. 자,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은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장 하시던 분인가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경제신문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한강변의 아파트는 뭐 2억, 1억 5천, 2억도 갈 수 있다. 자,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자유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제신문이라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적당한가? 뭐 좀,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파워 블로거, 강남을 또 좋게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강남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1억 간다. 몇 년 전부터 1억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게 세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1억 간다. 세뇌 교육이. 일반 매수자들 또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 강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1억 간다는 소리 아주 믿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안 팔죠. 자,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31억. 30억 5천을 찍었네요. 35억 5천. 34평이. 자, 34억도 찍었네요. 16층이. 자, 1억 간 거 아닙니까? 자, 저는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모든 불특정 다수가 보는 방송에서 계속 1억 간다. 자, 그런 말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제를 해야 된다. 설령 1억이 간다고 해도, 그거를 대중들 앞에서 막 떠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회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것은 개인이 부동산 강의를 할 때, 그럴 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소수의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소리를 해도 괜찮지만, 방송, 신문에서 주구장창 1억 간다, 그렇게 떠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1억 5천 간다는 건 이제 또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억 5천 넘으면 또 2억 간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강남이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그런 점도 분명히 영향이 끼쳤다. 자,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올라간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 30억인데, 몇 평이 30억인가요? 이거 30억인데 35평이 23억, 26억이네요. 자, 26억입니다. 35평이 26억인데, 이거 뭐 예를 들어 50억 간다, 60억 간다.
자, 그렇게 떠들면 그게 얘기가 되겠냐 이거죠. 자, 그런 건 방송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방송에서 할 얘기와 부동산 강의장에서 할 얘기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부동산 전문가들도 어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파급력, 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좀 전문가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자, 뭐 개인적으로 뭐 글을 쓰거나 뭐 저기 뭐 하더라도 뭐 너무 노골적으로 가격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얘기 좀 벗어났는데, 자, 그러면 9억에서 10억 아파트를 규제한다. 차등을 주고 규제한다. 15억 이상은 대출을 아예 불가한다. 자, 그러면 일단 뭐 9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는 둘째치고 15억 아파트는 일단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자, 일단 마용성에 있는 핵심 주거지 아파트는 15억이 넘는다. 자, 그리고 송파에 있는 아파트 역시 15억이 넘는다. 자, 그렇게 보셔야죠. 송파 자,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 과천에 있는 아파트들, 핵심 주거지에 있는 아파트들, 자, 15억이 넘는다. 그리고 강남 상구에 있는 60%가 15억 이상 넘는다. 이제 그 아파트들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규제했을 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지금 뭐 시장에 혼란한 상황은 둘째로 하고 뭐 그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5억짜리 아파트 한번 보시죠. 마포에 있는 아파트 마포 레미안 아파트를 이제 15억, 16억에 사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샀겠죠. 자, 15억, 16억 대출을 받아 샀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사정이 생겼습니다. 사정이 생겼어요. 자, 5억, 6억 대출 받았으니까 뭐 이자가 뭐 한 2, 300 나간다고 하고. 자, 근데 그 이자를 내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건데,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될 상황에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15억을 현금으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나올 매물들은 많을 것이고, 자, 살 사람은 15억 들고 살 사람은 적고, 그리고 현금 15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매물이 나온다고 덜컥 사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급매물들이 나올 게 뻔한데 안 사겠죠. 자, 이제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자,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이제 급매를 기다리는 타임이 된 거죠.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15억, 16억, 20억 가지신 분들이 20억짜리 아파트 가신 분들은 분명히 대출을 끼고 산 거니까. 자, 그리고 어떤 자기의 경제 상황, 어떤 그런 상황이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안 좋아서 나오는 매물들은 늘어날 것이고,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종부세, 보유세가 강화되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자, 되다 보면 이제 매물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마용성 15억짜리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도 다 해당이 되겠죠. 강남이라고 어떻게 별 수가 없는 거죠. 강남은 더겠죠. 그 강남 사겠다고 현금 들고 기다리신 분들 역시 덜컥 매물이 나온다고 사진 않겠죠. 여기서 가격 조정이 커야 사겠죠. 자, 여기는 지금 강남 15억 이상의 대 아파트들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부동산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율의 인상은 있었지만 이렇게 세율의 인상과 그다음에 살 매수자를 싸그리 없앤 적은 없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은 앞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 사람도 팔지 못하고 살 사람도 살 수가 없고 한마디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을 닫아버렸다. 15억 이상 시장에는.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9억에서 12억은 어떤가? 자, 그 시장은 괜찮을 것인가? 자, 그 시장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15억이 돼버리면 12억 이상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12억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파트가 또 뛰면 또 15억이 되니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불안해서. 자, 굳이 그 시장도 영향권에 들 것이다. 자, 그러면 12억,
12억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한번 보시죠. 어떤 시장이 12억 정도 하는가. 뭐 예를 들어 뉴타운에 있는 시장들이겠죠. 신길 뉴타운이 그 정도 할까요? 자, 신길 뉴타운 한번 보시죠. 11억 5천. 그렇죠? 여기 뭐 12억 가네요. 파크자이. 여기는 뭐 12억까지 갔죠? 자, 이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9억 이상 넘으면 LTV가 줄어드니까. 자, 이 밑으로 갈수록 아파트는 가격이 밑으로 갈수록 대출이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뭐 이 가격을 또 사는 사람들이 또 현금을 가지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다 뭐 어떤 맞벌이 부부, 고액 연봉자의 맞벌이 부부 그런 분들이 사는 거니까 다 대출을 받아 사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대출이 안 나오면 대출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여기 9억에서 12억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문제는 그거죠. 자, 근데 이제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시장이 가라앉느냐. 이제 그런 게 문제지, 속도의 문제지, 시장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 서울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는. 자, 예를 들어, 마포에서, 자, 이제 요번 시장을 한번 우리가 이제 되새겨보면 그대로 나오겠죠. 이 마포에서 파신 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잠실로 갔지 않습니까? 자, 잠실로 간 겁니다. 자, 잠실에 가서 아파트를 사고, 그럼 잠실을 판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강남으로 갔죠. 강남으로 가고, 또 강남을 판 사람은 또 강남으로 가고, 자, 그런 어떤 그 상승의 선순환 구조로 이제 가격대가 움직였는데, 자, 여기서 10억대에서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파트가 끊어버리니까 이 아파트 타고 잠실로 갈 일도 없고, 잠실에 있던 분이 저쪽으로 어디야, 강남으로 갈 일도 없고, 이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 15억 선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자, 문제는 또 그리고 예를 들어 9억에서 15억대, 15억 이하의 거래를 끊어버렸다. 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9억, 10억의 그 뉴타운을 분양을 받았는데 뭐 잔금이 없어서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뉴타운을 받았는데 잔금이 너무 많이 되니까 못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팔고 바로 이제 약간의 외곽이죠, 외곽. 자, 그분들이 이제 팔고 한 10억대, 12억대 아파트를 팔고 외곽 가서 한 6, 7억대 아파트를 사고 7, 8억대 아파트를 사고 자, 그렇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재건축, 예를 들어 뉴타운에 있는 재개발 지분 빌라를 팔면 또 뭐 6, 7억이 나오는데 그 6, 7억을 팔고 또 구축 6, 7억을 사줬던 거죠. 구축 아파트로 이사 간 거죠. 자, 그렇게 그 어떤 그 돌아가는 뭐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그렇게 매매가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연결고리를. 자,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수색뉴타운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팔아서 6, 7억을 가지고 은평구에 있는 예를 들어 구축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산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안 팔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안 팔린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분양 받아도 뭐 이제 또 나중에 입주할 때 또 뭐 대출이 안 나올까봐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죠. 자, 그러한 그 구조고 그 매매 순환 구조가 연결고리가 15억대, 9억대에서 15억대까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허리를 끊어버린 거죠. 허리를 서울 매매가의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상위권 아파트들은 뭐 당연히 거래가 안 되고 당연히 아까도 말했듯이 마포에서 잠실로 옮겨가고 잠실 사람이 강남으로 가서 사고 강남에서 또 강남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래도 안 되고 또 9억 12억대 그 재개발 쪽에 또 빌라들 뭐 프리미엄 왕창 붙은 빌라들 그런 거 팔아서 또 구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도 거래가 또 굳을 수 있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노원구는 뭐 6억이니까 그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있지 않겠냐. 자, 있을 수는 있으나 자, 그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서울의 시장의 어떤 거래량이 중간 허리를 자르면서 팍 줄어들 수 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사셔야 될 분들이 마포나 마용성이나 강남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서 사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든 들어가겠죠. 진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애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 그분들은 이제 전세를 살겠죠. 그러면 전세가는 또 폭등을 한다고 봐야죠.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많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다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그 앞으로의 시장은 당분간은 관망을 해야 된다. 당분간은 관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승을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아주 배수의 진을 치고하는 겁니다. 이번 15억 대출 문제도 이게 어디 뭐 그 일개 뭐 어떤 그 국토부 기재부에 있는 서기관이 할 수 있는 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그 어떤 상식 밖의 어떤 대책이었기 때문에 어떤 긴급 조치에 준하는 그런 조치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했다는 거죠. 여기서 끊지 않으면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된다. 예, 저지선이 뚫린다 생각해서 이런 조치를 내놨고 정부도 그러한 그 위기감 속에서 내놨고 내년 1월에도 또 초강력 대처를 강력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자 그렇게 엄포를 놨으니까 자 이제는 좀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제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관망을 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뭐 늦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내년 총선까지는 최소한 서울시장, 뭐 수도권 시장은 아직 저가니까 저렴한 곳이 또 있고 뭐 아직 그 뭐랄까요 그 갭매우기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니까 그런 시장으로는 어떤 매수세가 전세 가격이 또 폭등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런 수도권 외곽 시장은 뭐 괜찮더라도 9억 이상의 시장, 자 그 시장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시장이 힘들 수가 있다. 자,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부 여당이니까, 자, 앞으로도 강한 발언, 정부 입장에서, 정부의 그 정책 위반자들 또는 담당자들 입에서 강한 발언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갖가지 어떤 그 핀셋 규제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섣불리 단언할 수가 없다. 뭐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이러니까 지방시장도 괜찮을 거야. 지방시장 어디가 괜찮을 거야. 자 그것도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서울 수도권에 대한 규제만 내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주로 단타를 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내놓았다. 많이 내놓고 있다. 계속 내놓고 있다. 취득세 4%도 올렸고 양도세율 2년 이하에도 40%를 적용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갭 투자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전국을 불쑤시개로 만든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과열된 시장에는 어떤 조정지구에 대한 어떤 규제 또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지정, 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니까,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년 총선 전까지는 총선이 끝나야 시장의 어떤 그 규제의 강도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좀 시장을 여유 있게 보시고, 지금은 어떤 적극적인 섣불리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장을 그냥 관망하고 예의주시하고 그냥 관찰하고 어떻게 흐름이 변하고 있는가 그런 걸 관찰하는 시기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서 뭐 풍선 효과다 뭐다 그런 게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앞으로 내년 총선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변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높은 상승률이 나올 것인가 그런 핵심 투자 지역 뭐 그런 것을 오히려 골라내는 게 진정한 투자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